전쟁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구하고 한번 싸워야지라고 굳게 결심하고 가서 얼굴 딱 보면 어때요? 바로 주먹이 나갑니까? 아니요. 시비를 걸어와야지. 네.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도 결코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은 그 전쟁이 시작해서 끝이 나면 크게 세 가지를 남기는데요. 첫째는 승자와 패자를 남기는 거죠. 전쟁은 물론 무승부도 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 시작의 전쟁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기록이요? 기록. 헤로도토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헤로도토스가 누구죠? 역사학자죠. 근데 이 헤로도토스는 무엇을 기록해서 역사학자가 되었죠? 전쟁 기록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3번에 걸쳐서 침략 전쟁을 한 거죠. 이 전체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헤로도토스는 로마의 지성 변호사의 아버지인 키케로로부터 역사 기록의 아버지다라는 그 영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 역사학의 아버지 하면 우리가 헤로도토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순신의 중요 기록이 뭐죠? 난중일기. 이 난중일기가 전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게 전쟁이 남기는 건 기념 조형입니다. 이를테면은 기념식 혹은 기념관 이런 게 남는 거죠. 재용 씨, 네. 6월절 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6월절 네.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에서 결국은 어느 쪽이 이긴 겁니까? 노예들이 이겨버린 거. 노예들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기 위해서 데려가는데도 저항 못했던. 정말 숫자는 60만 명이나 되는데 도대체 어떤 저항도 애굽을 대상으로는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이 결국은 모세가 가서 스타트한 일에 6개월 만에 그 내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왔다. 이 기록이 뭐죠? 6월절입니다. 명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거죠. 기념, 기억, 기념. 자, 그런가 하면은 한민 씨? 네. 광복절. 광복절.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독립한. 네, 전쟁에서 네. 빵되어진. 일단 이겼다는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해서 그걸 계속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6월절 혹은 광복절 혹은 이순신 동상 혹은 넬슨 제독의 동상 등등 이 모든 게 결국은 전쟁. 전쟁을 통해서 남는 세 번째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러면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건 뭐냐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레이우스 왕이 2번,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1번, 도합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을 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스요. 그리스 쪽에서.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영 씨? 그리스. 왜요? 왜 그리스 사람이라고 쉽게 빨리 대답을 하십니까? 그리스가 이겼다는 걸 기록을 네네. 했겠죠. 네. 전쟁 기록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이긴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쪽에서 6월절. 6월절 기록이죠. 그 다음 이순신의 난중일기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이긴 쪽에서의 기록들이 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왜 다레이우스는 페르시아의 대군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했는가? 전쟁 시작이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페르시아가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재웅 씨, 제국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렇죠. 침략이 없으면 제국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한마디로 속성상 방어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침략을 통해서 제국은 만들어진다. 제국의 이게 속성이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제국들이 무조건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 계산해보고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리디아 성, 크로이소스가 다스리는 리디아 성을 점령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한 번씩 기억 안 납니까? 네,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나시죠? 네. 재용 씨는? 예, 납니다. 네. 네. 그 투구 떨어뜨려서 네. 들어가서 점령한 네. 그 리디아 성을 페르시아가 가지면서 덤으로 가진 게 있다면 리디아 주변에 있던 이오니아 해, 그 예를 들면 이제 에게해를 가운데 놓고 서쪽으로 더 가면 그리스 본토가 있고 이걸 동쪽으로 오면은 이오니아 해입니다. 이 이오니아 해에 이 많은 이 작은 도시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리디아의 지배를 받는데 이런 도시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주로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는 받되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지배를 받는 거였는데 페르시아가 리디아 성을 소유하는 순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리디아가 소유하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이오니아 해 근처의 도시국가들을 덤으로 지배하게 됐는데 이전의 지배 방식과는 달리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총독을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치권을 주던 리디아의 지배 때와는 달리 불만들이 많겠죠. 많은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제국 변방에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들이 언제든 이게 싹 터 나오려고 하는. 그런데 이게 눈치를 보는 거죠. 싸워서 이길 시점을 찾는 거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어떤 주변과 싸워서 이겼다 그럴 때는 숨죽이고 있는 거고 페르시아 제국이 졌다 그럴 때는 뭔가 그게 뭐 송두리째 다 지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딛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변방의 긴장, 제국 변방의 긴장은 늘 상시적으로 제국은 있는 겁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전쟁에서 약간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밀레투스의 도시국가들이 이번 기회에 페르시아로부터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힘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서쪽의 그리스 본토로 도움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힘센 본토의 나라들에게 우리 좀 도와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조짐이 형성되는 거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 방치하기 시작하면 제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을 준비해야 했고 그 제국 변방의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는 것은 물론요 그리스의 본토까지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 하고 다리우스는 한 1300여 척의 함선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대하게 시작한 게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진짜 대국인데 네네. 만약에 도와줬다가는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단한 학생의 대단한 질문이고 대단한 궁금증입니다. 오케이, 땡큐.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국의 넓이가 끝도 밑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면 어느 지역은 좀 비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국의 군대를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갑자기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나 예전은 어때요? 사실상 어림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었어요? 네. 땡큐. 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다리우스가 아주 거대하게 거의 1300여 척에 가까운 함선을 이끌고 이제 본격적인 제국의 국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몬스터라는 에게해에서 발생하는 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요. 약 한 400여 척이 그 폭풍에서 그냥 다 쓸어 담깁니다. 자,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준비이기도 하지만 조건이죠. 이를테면 자연 조건. 자, 장수의 어떤 월등한 계략 혹은 용맹함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건 자연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C 492년도에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가다가 그 많은 배가 에게해에 다 침몰돼 버리니 남은 배를 일단 이끌고 돌아와서 수습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헤로도토스는 이걸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레이오스는 돌아와서 약 한 2년 정도 다시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 재정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닷길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닷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다시 배를 이끌고 그리스의 본토인 중심인 아테네를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쪽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군이 온다는 걸 알고 이들과 어디서 맞닥뜨려 싸우는 게 적합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밀티아데스라는 명장이요. 다레이오스의 페르시아의 군대를 마라톤 평원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 평원에서 다레이오스의 군대와 그리스의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군대가 딱 15분 싸웁니다. 15분. 15분요? 15분 싸웠는데 결과는요. 아테네 쪽에서는 192명이 죽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6,400명이 죽습니다. 와. 대승이네요. 대승이죠. 그 당시의 무기는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군대는요, 약 한 10,000명이 채 되지 않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000명의 병사들도 기병이나 궁수는 거의 없습니다. 기병은 아예 없고 궁수도 거의 없습니다. 기병은 말탄 기병인 거 아시잖아요. 네. 궁수는요, 활쏘는 궁수고. 그런데 다레이오스가 이끄는 군대들은 거대했고요. 엄청난 기병과 대단한 궁수들을 데리고 있는. 근데 그 싸움을 일부러 마라톤 평원으로 밀티아데스가 이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승패의 요인이요. 자연 조건이 승패의 요인이면서 또 하나 거기에 총사령관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리는 건데요. 마라톤 평원에서 서로 맞상대했고 대체적으로 고대 전쟁들은 다 평원에서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승패를. 양쪽 다 다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티아데스는 만여 명의 아테네의 병사들을 지휘를 하는데 다레이오스의 군대가 먼저 활을 쏘겠죠. 네. 이 밀티아데스의 군인들은 전쟁을 시작해서 전진을 해가는데 걸음을 천천히 걸은 겁니다. 따라서 그 활이 다 어디에 떨어졌겠습니까? 바닥에. 네. 그리스의 병사들을 맞히지 못하고 다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화살이 다 끝났는데 이 밀티아데스의 만여 명의 병사들이 확 이제 천천히 걷다가 확 달려가는. 이 총사령관들, 이를테면 글라디에이터를 혹시 보셨나요? 네네. 네, 거기 보면은 어때요? 그 장수가 wait, wait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전선, 이를테면 이 정도 앞으로 옮겨라 그랬을 때 오케이, 적당하다. 이 화살거리입니다. 화살거리고 그 다음에 쏠 때 이거 쏘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방 몇 방 없는 건데. 그래서 기다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쪽에서 뛰어온다 싶으면 어때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 계산 잘못하면 모든 화살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의 모든 화살이 다 땅에 쏟아지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주로 이제 페르시아의 군인들은 이게 단창을 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아테네 병사들은 좀 장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한번 맞붙어 싸웠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192명의 사상자 대 10,000명 중에서 192명이고 저 페르시아 군대는 6,400명이고 따라서 다레이오스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더 사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이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의 그리스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다레이오스는 그러면 좀 더 이 마라톤 평원이 아닌 아테네를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군대를 신속히 이동하는데요.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의 승리로 이끈 그 사람들이요. 그 마라톤 평원으로부터 그 아테네의 그 본영까지요. 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 거리가 대략 한 40km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걸 숨가쁘게 튀어서 딱 막음으로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데요. 자, 마라톤 전쟁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이고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은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마라톤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마라톤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 마라톤의 거리가 42.195라는 말도 아는데요. 자, 이 42.195라는 말부터 정확하게 먼저 해결을 하면요. 이 42.195는 근대 올림픽인 런던 올림픽 때 윈저성에서 메인 스타디움까지 거리를 42.195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후에 런던 올림픽 이후에 모든 올림픽의 최후 그 중요 경기를 42.195로 딱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는 이름은 왔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린 거리가 비슷한 거리이긴 하나 정확하게 그 거리가 42.195로 정해진 건 런던 올림픽 때부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꽤 먼 거리를 신속하게 달려서 더 이상 페르시아가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근데 이 전쟁이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유명세를 탄 이유가요. 그 9천여 명과 용병들 좀 포함해서 만여 명의 그 아테네 병사들이 대체적으로 다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192명도 다 거의 귀족들입니다. 따라서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 귀족들의 이 숭고한 죽음이라고 고대 올림픽 제전에서도 이들의 어떤 정신을 기린다. 그런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2차 페르시아 전쟁도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는 돌아가서 다시 준비해서 오려고 하는데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로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에스더. 와우. 공부 끝내신 것 같은데요. 자,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이고 그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고요. 원래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유업을 과업으로 물려받는 건 부자지간의 권력 상속에 있어서 당연히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이었잖아요. 다윗은 준비만 하고 아들이 실행하고 설계도대로 시공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때 짓게 하라.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바람에 얼마나 손이 근질근질했겠나 싶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다윗 성전, 솔로몬과 다윗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부자지간의 그 건축이라는 국책 사업에 동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레이오스 때 발생한 그 에게해 인근에 있는 이 변방, 제국의 변방 문제는 여전히 크세르크세스 때도 이어지는 거고 크세르크세스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아버지가 지금
이루다가 만 그 페르시아 전쟁을 끝을 낼 것인가라는 고민과 이집트, 즉 다레이우스 이전에 캄비세스 2세 생각나시죠? 네. 그가 제대로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늘 이제 이집트에서도 반란이 발생하니까 이집트 정복을 먼저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크세르크세스의 사촌이며 신하인 한 친구가 크세르크세스를 계속 설득합니다. 아이들 말로 꼬십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 끝내자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친구가 페르시아 쪽에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 총독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자꾸 설득하자 오케이. 그럼 페르시아 전쟁을 먼저 한다.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준비는요.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헬라, 로마까지 성경의 5대 제국을 포함해서 가장 거대한 준비, 4년 준비로 들어갑니다. 그 준비의 한 장면이 이제 에스더서의 기록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수로에는 즉 크세르크세스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페르시아 제국의 장수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고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뭐 했다는 거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감을 잔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그마치 그 전쟁 준비한 사람들의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그 70만 명의 숫자를 어떻게 세웠는군요. 참 재밌는 사실은 일단 10,000명을 숫자를 세워서요. 어느 다 이렇게 촘촘히 그 10,000명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공간 없이 모여 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걸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가. 그래서 또 한 번 들어가서 그 동그라미 안에 차면 10,000명에서 그렇게 70번을 세워서 70만 명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준비를 거의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휘하 장군들이죠. 그 장군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들을 위한 잔치라고 본다면 잔치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죠. 음식, 노래,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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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입니다. 역시. 예. 잔치엔 그릇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귀족들이나 장군들이 한 끼에 사용하는 그릇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모님? 적어도 20개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개. 많으면요 대략 대략 한 3, 40개? 50개 정도. 50개. 50개 정도면요. 한 사람당요? 네, 한 끼당 한 사람이 50개 그릇을 쓴다면요. 자,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장수들 전체면 이게 지금 100명이겠습니까? 200명이겠습니까? 그 이상이겠죠. 5,0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한 끼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그릇을 50개 정도를 쓴다면 자, 1,000명이면 몇 개를 쓰는 거죠? 5만 개. 5만 개. 10,000명이면요. 50만 개. 한 끼에. 한 끼 50만 개. 한 끼의 그릇을 그렇게 쓰고 그걸 설거지해서 또 쓰고.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 이걸 배경으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이 거대한 잔치를 진행하는데 와스드리를 불렀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와스드리를 패하고 에스더를 선택해 놓고 사실 1년 동안 전쟁 갔다 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3차 전쟁이 어떤 규모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70만 명이 움직이는데요. 이 70만 명이 한번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모든 마을은 우물이 말라버렸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드디어 이 70만 명이 여러 갖가지 방식으로 배를 타고 아테네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요. 얼마 전에 300이라는 영화 상영된 거 아시죠? 300. 네. 300. 네. 그 300에 보면은 첫 시작이 어떻죠?
현미 씨 보셨나요? 첫 시작이요. 첫 시작 장면 인영 씨 보셨나요? 전쟁 안 네, 재웅 씨는 네, 보긴 봤습니다만 첫 시작의 장면이 뭡니까? 첫 시작의 장면은 초원에서 네, 어떤 것 같아요. 글라디에이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군요. 예. 그 300의 영화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사신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에게 와서 물과 흙을 바치라 그래요. 이게 페르시아에서 요구한 충성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꾸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에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300용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병사들을 막죠. 결국 역부족이고 그 300명이 전사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군대를 아테네 쪽에서는 막아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그 아테네 진군에 들어가서 아테네에 필요한 요로의 물건들을 탈취도 하고 불도 태우고 남아있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공격 만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테네를 페르시아 제국의 소유로 깃발을 꽂습니다. 그런데 자축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에게 도망 나간 아테네의 그 많은 병사들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들은 더 안전한 곳을 향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저 잔당들을 이번 기회에 소탕을 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가진 함선들 600척 내지 800여 척, 어느 기록은 600척, 어느 기록은 800여 척인데 이들을 데리고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8시간 만에 200여 척이 격침당하고요. 200여 척이 포획되고요. 그 8시간 만에 페르시아 군인들 4만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세계 4대 해전의 첫 번째 기록에 남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 200여 척이 격침되고 200여 척이 포획되고 4만여 명의 페르시아 군인들이 죽는 모습을 크세르크세스는 8시간 동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서 해군들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바로 육군들에게 한두 가지 전투, 플라타이아 혹은 미케아 전투를 맡기고 돌아와요. 니들이 잘 알아서 해달라. 근데 결국은 그 전쟁도 다 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를 향한 전쟁의 어떤 계획도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이 기록을 헤로도토스가 역사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살라미스 해전이 준비되었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은 월등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준비한 겁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는요, 제2차 마라톤 전투의 밀티아데스 장군의 부관이었는데요.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페르시아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오는데 이번 페르시아를 맞아서 싸울 것은 육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바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해전을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해전을 치르려면 함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함선을 준비하기가 여간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때 아테네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은광이 발견됩니다. 이 거대한 은광을 놓고 아테네는 그 당시 민주정인지라 아테네의 각 시민들이 10드라마크씩 다 나눠 갖자. 이게 이제 대세의 흐름으로 결정이 되어 가는데 이때 테미토스클레스가 손을 딱 들고 이 모든 기금을 배를 만드는데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이제 페르시아가 곧 다시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되는 거죠. 테미토스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견제할 수 있는 쪽에서 아니 전쟁을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는 수작이야. 이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아버릴 겁니다. 또 하나는 설령 그것이 극복됐다 할지라도 배를 다 만들어서 살라미스 해협에 숨었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쪽에서 간자를 통해서 이 정보를 파악해 가면 아무 소용 없다. 없는 겁니다. 따라서 티모테우스클레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덮고 에게 인근에 늘 창궐하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 드디어 아테네 시민들이 동의를 했고 그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약 한 100여 척 이상 3단선을 배를 만들어서 살라미스 해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 있다가 그 한산도 대첩 비슷하듯이 사실은 해전은 자연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8시간 만에 끝내버린 건데요. 이 살라미스 해전과 관련해서 남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그 4만여 명의 페르시아 군인들이 죽으면서요. 그 시신과 배의 파편들이 살라미스 해변으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해변의 그 가난한 해변의 어부들이 그 병사들의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금부치 혹은 배의 파편들 가운데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요. 수백 명이 100만 냥다들이 됐답니다. 이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황금의 제국이라고 소문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군대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제국이든 제국의 군대는 가장 좋은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게 제국의 군대라는 거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들은 전쟁 가면서도 주머니에 금부치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모았던,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연제, 지방화 정책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대하게 모았던 황금들을 군인들이 차고 더 큰 황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발생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큰 전쟁 역사 이야기, 살라미스 해전 이야기. 이렇게 다 사실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는 이걸 지켜보고 8시간 만에 지켜보고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풍요로워서 에스더와 함께 남은 생은 또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유대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축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